안녕하세요. 책보입니다. 자, 오늘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시고 천재 사학자로 불리우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남기신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책을 제가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이 조선 상고사는 우리나라 역사의 태동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 패망 역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역사는 신채호 선생님께서 워낙 다양한 사서들을 접하셨기 때문에 민족주의 관점에서 서술하셨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아니면 중국 25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까지 스스로 이렇게 첨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구매하게 돼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채호 선생님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알아보시면, 자,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1910년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합방한 을사늑약 이후에 중국으로 망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칭다오도 있고 청도죠. 자, 그래서 이제 칭다오에 이쪽에 이제 산둥반도에서 넘어가셔서 북경과 샹하이를 베이징과 샹하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독립군을 지원을 하셨습니다. 뭐 한문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지원하셨고요. 그리고 나이가 한 30 중반 때쯤 이제 이 한문학이나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쪽, 그렇죠? 이쪽 압록강 쪽에 이제 국내성이라고 현재 불리는 지안시에 가서 광개토대왕 비석과 고구려 무덤을 처음으로 보시게 됩니다. 자, 보시고 이제 마흔이 조금 넘으셔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정립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사설을 종합하여서 조선사 통론이란 책을 집필하게 되시고요. 후에는 40대 후반에서는 이제 일제한테 체포가 되어서 여기 대련의 미순 감옥이란 데서 사망하게 되시게 됩니다. 자, 이 조선 상고사는 이 제목은 조선사 총론, 그러니까 마흔 한 중반쯤에 집필 완료된 책을 자, 신문에서 후에 신채호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 연재를 한 거고요. 자, 요 이제 지도를 살짝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불리는 건 여기가 지금 황하고요. 아래 이제 양자강이 있고요. 자, 요쪽에는 이제 난하라고 불리고 여기를 이제 요서라고 부르게 되죠. 요서, 요동 이렇게 요수라고 불리게 됩니다. 지금 요 강 하나는 여기 이제 두만강이라고 압록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고대의 요동은 자, 여기가 이제 요나라였기 때문에 고대 요동은 이쪽을 요동, 요서라고 불렸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압록강인데요. 압록강은 원래 오리 앞자예요. 록은 이제 푸르다는 소리여서 오리의 머리를 딴 압록강, 예, 푸른 머리를 딴 압록강이라고 예전에 압록강을 이렇게 불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시대 와서는 압록과 같은 강인데 백두산을 경계로 압록과 두만강이라고 불리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 이 책의 전반적인 것들은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뭐 구글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국 지도나 이런 것들을 접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셨던 가난하신 분이셨어요. 예, 책도 사서도 굉장히 구하시기 어려우셨던 분이시라 현재 여기 지역명들은 실제로 잘 모르십니다만 일단 이 신채호 선생님의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서들을 서로 교차 검증하면서 어떤 것들이 왜곡되었고 비판할 문제들을 정확히 찝어주셨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간략한 개요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이 책 조선상고사를 만들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대한 고대 조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한, 진한, 변화에 대한 어떤 삼조선 이야기, 낙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백제의 패망 기록까지 나오는 책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 제가 또 설명해드리면 처음에 기술하실 때 이렇게 기술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생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역사란 나와 내가 아닌 사람과의 기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있고 상대가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기술하냐에 대한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하여 여기 보시면 이제 역사는 서로 왜곡되고 그 다음에 편집되고 이익관계로 서로 충분히 가감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 이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워낙 다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신채호 선생님이 읽으셨던 책들이 수레로 뭐 한 몇백 수레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책 한 권이 활자가 컸기 때문에 삼국 사기만 해도 50권입니다. 50권의 책을 다 빌려와야지만 삼국 사기를 다 읽는 그런 옛날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필사하시고 메모하시고 머리에 담아두신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백제 때는 뭐 육이라는 책이 전해졌었고, 백제 중엽에는 석이라는 책, 고구려 말엽에는 신집이라는 책, 뭐 거칠부의 신라 고사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고, 이런 책들이 전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또 보시면 김대문의 화랑세기도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모든 사서에 보면 예전에 어떤 책들이 남겨졌고 기록되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신채호 선생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김부식이에요. 삼국사기를 남겼던. 왜냐하면 당대 삼국사 기록이 굉장히 사대주의에 입각한 기록이다 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에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뭐 제왕웅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집필하신 분들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주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고 변형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책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 선생님께서는 지금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로서 아니면은 또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현지 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보시고 이 단어에 대한 것들을 유추하시고 원음을 어떤 식으로 유래가 됐는지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삼신, 삼경, 사만, 삼조선, 뭐 예맥조선, 진국, 진국이 모두 같은 의미였다. 음차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한글의 원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도움이 되는 구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신채호 선생님께서 내가 본 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서 같은 경우는 200권의 책을 보았고요. 수서라는 건 이제 예전에 그 고구려, 수나라 뭐 이럴 때의 수서죠. 자, 뭐 200권의 책을 봤고 여기도 보면 이제 수백 대의 수레에다가 가득 싣고도 남을 분량을 나는 책을 다 읽었다라고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의 현재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로스크까지 러시아죠. 러시아로 가는 길에는 무슨 큰 비석이, 예, 비석이 이것이 무슨 윤간의 비석인지 아니면은 무슨 누구의 빈지 비석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남아 있고요. 지반현, 그러니까 지안, 압록강 위에 중국 지안에서는 제2 환도성이라고 큰 이제 광개토대왕의 비석, 그 다음에 고구려 무덤군을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밌는 것들 잠깐 보시면 고구려 지안시의 이제 피라미드 무덤이 1000기가 넘죠. 수천 기인데 거기에 위에 꼭대기에 보면 그 위를 덮었던 기와와 남은 파편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피라미드형 무덤의 꼭대기에는 기와집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 예, 미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고구려 신라의 화랑이 있다면 고구려에는 조의선인이라는 게 있죠. 이제 화랑제도 같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뽑아서 이제 엘리트로 양성시키는 조의선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 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하 선생님이 국내성에서 필사한 고구려, 예, 고구려사 초 여기도 나오고요. 추목에는 나오지만 여기도 이제 선이라고 나오고, 거기에는 이제 청이선이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조이선이까지 나오고, 이 조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검은색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도 이제 칸과 한은 다 같은 의미다, 이런 식으로 신채호 선생님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또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중국으로 망명한 후에 예전 책을 또 한번 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제 배를 잡고 배를 굶고 다니시고 배가 아프시고 몸도 허약하셨기 때문에, 나 조선에 놔둔 360 유사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하시고, 또 감옥에 실제로 그 대련에서 감옥에 계실 때도 책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지인을 만나면 항상 부탁하셨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내용들을 워낙 박식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데요. 언어에 대한 언급도 하시고요. 조선, 만주, 몽고, 터키어 언어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뭐라고 계시냐면 벌써 이제 일제시대 때 초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과 중국, 일본에는 동양 문헌에 대한 큰 도서관이 없어 참 조선사를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도 일본의 학자들은 아직도 국내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도서관은 없다고 해도 동양에서 일본의 도서관은 제일이고, 그 다음에 조선 책들 거의 모두가 일본에 저장돼 있으며, 또 서적의 구입, 열람, 각종 사료의 수집이 우리나라처럼 떠들면서 생활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조선의 책들이 많이 다 수거되어 보관 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또 보시면 여기 흥미로운 부분들만 좀 발췌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국 전설을 보면, 거북선을 보면 배를 목판으로 덮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에도 나옵니다. 그 판옥선 위에다가 목판을 덮었다고 얘기하지, 거기 뭐 뾰족뾰족하게 철을 댔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 충군 전선에서 목판을 덮었지 철판을 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철갑선의 원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계시죠. 자, 여기도 이제 조선이나 만주나 몽고나 터키나 헝가리나 핀란드가 예전에는 하나의 혈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언어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 오리를 아리라고 불렀다라고 우리나라 옛날어에는, 그래서 압록강, 압록강, 대동강, 동한강 이런 것들 다 아리가 오리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라는 라라에서 시작되어서, 라라가 뭐 나루터 뭐 이런 거, 라자가 들어간 건 다 나라다. 신라 할 때도 나라고요. 가라 할 때도 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네요. 뭐 이런 지역명을 비정한 것도 있으신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얼빈은 부여다.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하얼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얼빈은 어디냐면요, 이쪽에 이제, 그쵸, 여기 이제 장춘도 있고 요동도 있고 하얼빈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인데 부여가 아니었나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는 지역명을 비정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었고, 신채호 선생님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완벽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이런 개인적으로 지명한 것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재밌는 부분들 보시면, 한라라는 뜻은 몽고어로 검은 산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몽고어의 거서가는 칸은 이제 왕인데요, 귀인을 부르는 얘기고,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몽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원료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여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요, 북부여가 있고 동부여가 있다, 그 다음에 남부여가 있다, 이러면서 가장 이제 우리나라 현재 지금 역사계에서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비교해서 분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을 해 주셨는데요. 큰 게 이제 부여에 관련된 게 또 있고요. 보시면 이제 한사군이 있습니다. 자, 한사군이 있고요. 한나라 때 사군이 있고요. 여기 이제 낙랑군이 있습니다. 사군이 있고, 따로 낙랑국, 최리의 낙랑국은 동쪽에서 서로 다른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 있는 낙랑이라는 지명 자체가, 자, 한사군의 낙랑국과 낙랑군을 혼돈하여서 한반도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옥저라든가 가라라든가 이런 언어의 기원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호동왕자 낙랑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소선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선호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소선호는 원래 이제 그 주몽, 주몽의 아내죠, 소선호가. 근데 소선호가 여기 보시면 원래 소선호가 아들이 있었대요. 비류랑 운주가 있었는데 나중에 백제를 건국하는 사람들이죠. 원래 이제 과부인데 주몽과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고구려를 먼저 건국을 하고, 소선호가 근데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이윤우의 과부였죠. 과부였기 때문에 비류와 운주를 데리고 남하여서 백제를 건국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소선호는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건국한 여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중국 25사를 교차 검증을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기억력도 좋고 메모도 잘하셨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말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가감이 됐다, 어떤 부분은 확대 왜곡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자, 신라사도 마찬가지고요. 신라사는 거짓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찾기도 하고요.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또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때도 제가 그 박창하 선생님이 국내성에서 베껴오신 고구려 사략, 그쵸?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태조 봉기, 삼국사기 고구려 왕 중에 이제 태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신채호 선생님은 박창 선생님을 못 보셨을 거예요. 못 만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봉기, 국내성에 감춰둔 고구려 봉기를 못 보셨음에도 아마 이전에 보셨던 사료나 수많았던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하기 보아서 태조 봉기에 보면 태조가 94년을 살았다고? 자, 김부식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김부식이 그냥 대충 모르면서도 끼워 넣었다. 그래서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쓰면서 나라 안팎의 기록들을 뽑아서 가져올 때 뭐하고 잘 모르는 곳이 있으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연원을 자기 맘대로 정하고 자구를 강화한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왜냐면 94년을 다스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삼국지에도 마찬가지고요. 삼국지 위초고 유비관우 장비 뭐 나오면 이제 삼국지에는 공손도, 예, 공손찬, 그쵸, 공손강 누가 누군지 아마 김부식은 몰랐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진나라의 정통사서 중국 25사 중에 하나인 이제 진서는 당태종이 지었고요. 그 다음에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등 다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이게 고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위서적인 내용이 많겠느냐. 사실은 어떤 부분이 왜곡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책에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수왕 때는 자, 양서와 송서에 보면 여기 이제 백제는 요서의 진평군을 차지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 북경을 뺏었고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산동성 둥지를 정벌해서 도망가게 하였고 남으로는 강소 절강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화군을 뺏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이제 고구려와 백제, 그 다음에 요동 요서, 그 다음에 월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 정복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광개토대왕 때 보시면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자, 그 광개토대왕 비석에 보면 염수가 나와요. 예, 소금. 그래서 부산도 나오고요. 부산은 어디냐면 감숙성인데, 감숙성이 여러분 어디냐면 중국의 서쪽, 신장 위구르 그쪽, 예, 거의 다다르는 쪽에 보시면 돈항석굴이라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이제 감숙성인데요. 감숙성 근처 거기까지라고 점령지가 하셨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자, 정복지가 감숙성 서부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라고 광개토 대왕 때의 국토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또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자, 일본의 외, 이 외라는 글씨인데요. 이제 외는 일본에서는 와라고 읽는다. 와. 그래서 원래는 와라고 읽고 외라고 들어요. 중국에서도 이걸 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놈이라고 발음하지만 그래서 와다. 그래서 큰 외다. 그래서 대와죠. 이거를 일본에서는 희한하게 야마토라고 읽습니다. 자, 희한하죠. 걔네도 뜻을 왜 야마토라고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타이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타이와 하니까 또 생각나시죠? 대만입니다. 그래서 큰 외, 타이와라고 읽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게토대왕비도 가서 보셨고요. 예, 이 판본도 보셨고요. 자,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들, 책들, 재밌는 책들, 여기 이제 묘사를 하셨는데요. 자, 위서에도 보면 고구려는 북으로, 남으로는 백제가 뭐 이런 식으로 싸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안 박지원, 조선시대 때 연안 박지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중국인들은 조선인의 어떤 그 시라든가 이런 문장들을 아니면 이제 남의 것도 무조건 고치는데 굉장히 담대하며 그 다음에 뭐 항상 중국을 그냥 수방 혹은 네, 원방이라고 쓴 경우 같은 경우는 지들이 항상 뭐 자기네 나라는 황제의 나라다 아니면 큰 나라다 그럼 고친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항상 이제 고친다고 이렇게 연안 박지원 선생님이 쓰셨다는 얘기를 듣고 쓰였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 구당서를 인용해서 백제는 오나라 월나라를 이르고 그렇죠? 월나라 하면 이제 지금 이제 광동 광서 지역이죠.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 외나라까지 백제는 다스렸고 고구려는 이제 요동을 다스렸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문헌비고라는 책에선
자, 월왕 구천의 고도를 둘러싼 수천리가 다 백제 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륙 백제, 대륙 그죠 고구려의 영토, 예, 감숙성까지, 예, 도랑석 굴린 데까지 쭉 예, 다스렸다고 신채호선 생님은 그 당시 일제시대 때부터 벌써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고구려에는 조의선이라는 게 있고 신라에는 화랑이 있는데, 조이라는 거는 이제 검은 옷을 입었으므로 조의선인이고, 신라의 화랑은 꽃장식을 했으므로 화랑이다. 예, 무사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특이한 또 내용인데 여기는 박연암 박지원 선생님이죠. 박연암 조선시대 중국 복권 속에는 천주, 장주가 일찍이 신라의 땅이 되었다고 했다. 근데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혹시 진흥대왕 때 신라 진흥대 혹시 해외까지 경락했나? 이런 얘기를 신채호 선생님이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복권성이 어디냐면요. 예, 지금 푸젠, 예, 안후이성, 중국의 중앙의 안후이성 아래가 이제 복권성이죠. 네, 푸젠성이라고. 자, 실제로 이 당시에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열망하고 비밀을 풀어가려고 하셨는데 못 찾으신 건 뭐냐면 지리명, 지역명이죠. 그러니까 옛날 고지도를 못 보셨고요. 그 다음에 구글 지도가 없으셨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서들, 지금보다 굉장히 다양한 사서들을 많이 읽으셨지만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국사기의 67개의 일식 기록을 확인을 하셨으면 안후이성에서 신라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후이성 옆에 후젠성에서 박지원이 신라의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 내용들을 아셨으면 조금 더 다양한 책들, 그 다음에 더 넓은 학식을 뽐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년 전 일본의 금서룡이 북경대학을 조선사 할 때도 온다는 역사로 볼 가치가 없다. 일제시대 때 이제 금서룡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마니시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마니시류. 류가 이제 용이죠. 그래서 일본말로 얘기하시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조선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한국의 식민사학자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용들이 보시면, 자, 여기도 보면 이제 해상잠룡이라는 게 이제 을지문덕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삼국사기나 동국통합에서는 이 사대주의적인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자주적으로 고쳐야 된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계소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요. 보충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보면 이제 고구려의 관직명이 다 대대로예요. 큰 대대로. 더 크면 태대로고요. 자, 연계소문은 여기 나오네요. 연계소문은 이 연나, 성이 연나기 때문에 연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르죠. 왜 연계소문이지? 연계가 이름인가, 소문이 이름인가, 뭐 이렇게, 아니면 개소문인가 얘기하는데 연나가 성이기 때문에 연씨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계는 청계소문이라고 얘기하는 천은 당나라 고종의 이연의 이름자가 연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이라고 안 쓰고 천이라고 바꿨었는데 그 다음부터 청계소문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얘기도 적어놨습니다. 기록도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또 당나라 당태종이랑 싸운 기록들이 나오는데 연계소문이랑 당태종이 이제 죽었죠. 예, 죽은 과정들이 이제 쫙 나오고요. 당태종이 어떻게 황제 자리를 차지했는지도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적어놓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고구려의 관직명 대대간이었는데요. 연계소문도 조의선인이었고요. 조의선이랑 아까 저희 고구려의 화랑이랑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태대가 나오는데 삼국사기에 이제 김유신도 뭐 이렇게 태대 칸에서 칸을 쓰기도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있네요. 태대칸인데 이 대대간이라는 건 여기 태대각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멕시코에 맥이죠. 맥 쪽의 하나인 메히코에 가시면 멕시코시티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우측을 가시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거기 그쵸?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테테칸이에요. 테오테오칸인데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테오테오칸입니다. 거기 걔네들이 이제 뭐 태양과 뭐 달의 피라미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테칸입니다. 그 테테칸의 기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스페인이 멕시코를 점령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멕시코를 점령할 때 저게 뭐냐? 테데칸이다. 예, 가장 큰 칸의 무덤이다.
그래서 이제 테테칸으로 불렸다고 스페인 신부들이 써놓은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테오테오티화칸이라고 얘기를 하죠. 테테칸이라고 불리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들이죠. 아마 고구려 유파들이 그렇죠. 캄차카 반도를 건너서 북아메리카를 통해서 멕시코로 이동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 이제 안시성 전투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계백이라는 장수 나오는데요. 계백을 명하여 벌써 월주를 점령을 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신채호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김유신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 이제 이 백제의 마지막을 기록을 좀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재밌어서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김유신과 김춘추가 당나라와 힘을 합세서 이제 황하를 건너서 이제 덕물도에서 만나서 백제를 공격하러 가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강, 거기를 이제 백강이라고 그럽니다. 백제가 있었던 강이기 때문에 백강이라고 하는데요. 기벌포에 도착을 하는데 뻘포라고 합니다. 뻘포란 건 뭐냐면 질척질척하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에 이제 황하가 넓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좁은 데도 있기 때문에 뻘포에 도착을 하였는데 초목을 베어 바닥에 깔고 간신히 들어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신라군과 당군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백제를 공격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도 나오죠. 이제 소정방이 얘기를 하죠. 이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야, 신라 너희들 제때 와가지고 쌀 배달도 하고 같이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 라는 얘기도 삼국사랑 똑같은 내용, 그렇죠? 당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삼국사기에 안 나오는 내용이나 일본서기에 조금 안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렇습니다. 백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도읍이 웅진삽에서 삽이었습니다. 삽이었고요. 거기에 있는 성 이름은 이제 소부리성, 부리였어요. 부여성이었고 남부여로 이름을 바꿨었습니다. 삽이에 백제가 의자왕 때죠. 의자왕의 아들이 이제 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가 있고 풍이 있고 효가 있고 영이 있고 용이 있어요. 백제는 다 부리씨입니다. 부여씨예요. 부리씨이기 때문에 부여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사비성으로 당나라군이 쳐들어와서 의자왕이 웅진으로 도망갑니다. 예전의 수도죠. 웅진으로 도망가면서 야, 태야, 융아, 융은 너는 가서 외교를 하고 가서 당나라 외교를 하고 태는 너는 사비성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융에는 강화의 권한을 맡기고 왕자 부여 태에는 싸우면서 지킬 권한을 맡겼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은 도망갑니다. 아들과 도망해서 곰나루성 웅진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부여풍이 굉장히 또 유명하죠. 외나라에 있었던 왕자예요. 부여풍. 그래서 부여풍과 부여용이 나옵니다. 부여풍과 부여용은 끝까지 자녀 백제 세력을 가지고 그 다음 당나라에 맞서 싸우고요. 융과 태는 항복하죠. 효와 연 또 잡혀요. 잡혀서 왕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당나라에 붙은 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백제 부흥군과 붙은 이제 외나라와 같이 한번 싸우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의자왕이 잡힌 내용 중에서 신채호 선생님이 기술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여기만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의자왕은 곰나라 웅진에서 이제 잡히게 되는데요. 성을 지키는 임자. 근데 이제 이 임자의 내용이 이제 예식진으로 나중에 알려지게 되죠. 기록상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묘지명에서도 나왔어요. 예식진이 의자왕을 배반을 하고 웅진성의 성주였는데요. 의자왕을 잡아서 당나라에 바치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의자왕이 스스로 칼로 목을 찔렀다. 자살을 하려. 하지만 목에 동맥이 끊어지지 않아서 같이 당나라의 포로가 됐고 그 뒤로 죽었습니다. 자, 당나라의 소정방이 스스로 목에 찔려서 절반이나 죽은 의자왕을 가리키면서 아직도 대국에 항거하느냐라고 비웃었고 신라의 김범민 왕자는 부여융 첫째 아들을 가지고 야, 네 아비가 우리 누이와 내외를 죽인 일이 생각나느냐 하면서 조롱을 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정방 일지 백제를 쳐서 없앤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신라를 뺏어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당나라와 신라가 또 전쟁을 벌이게 되죠. 자, 이런 그 의자왕의 마지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안 나오죠, 사실. 다른 사서에서는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 어떤 또 내용 나냐 부흥운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또 이제 무왕의 조카가 이제 복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카죠. 이것도 이제 거의 왕족이라고 봐야 되죠. 왕족 이제 부여 복신인데요. 복신이 이제 대대적으로 나서서 이 망한 의정이 갑자기 잡혔기 때문에 그쵸? 부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부흥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외나라에서 왕자가 오죠. 부여풍이에요. 부여풍이 와서 이제 왕자가 있죠. 왕자가 있고 복신은 왕족이죠. 둘이 이제 둘이 만나서 부흥운동을 하면 되는데 둘이 기세 싸움을 합니다. 기세 싸움을 하다가 자 복신이 굉장히 부흥운동을 잘 이끌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여풍이 그쵸 왕자리를 얻기 위해서 복신을 죽였다고 신채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같이 복신과 싸웠던 흥치상지가 있습니다. 이빨이 까만 장수죠. 동남아에 가시면 이제 빈랑이라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 열매를 먹으면 이빨이 까매집니다. 그런 이제 백제의 남쪽 담로에 있었던 흑치상지가 여기서 이제 당나라에 붙게 됩니다. 왜냐면 복신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복신을 죽여서 이제 여기 나오죠. 의병들이 여러 차례 승리를 해서 이제 백제가 승리를 할 것 같았는데 흑지상지와 그 다음에 사타상여도 여기 나옵니다. 책에 풍왕이 부여풍이죠. 부여풍이 복신을 죽여서 이렇게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백제 부흥운동이 끝날 것 같다. 그래서 흑지상치가 당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물론 당나라에 투항했다기보다는 이제 의자왕의 첫 번째 아들 부여융이 있으니까 이제 투항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수신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투항하면 되겠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외나라 배가 이제 400척이 부흥운동 때 663년인가요? 보내서 이제 백마강 전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663년에 37,000명의 일본군이 외나라군이 왔다고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풍이 드디어 져서 주류성 백제 주류성을 뺏기고 풍은 도주하고 장사들은 전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는 끝나게 되죠. 이 주류성은 어딘가 지금 현재 한반도에 있는 그 성은 주류성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성의 지석이 나왔는데요. 주류성이라고 안 나오죠. 내지성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주류성은 이제 중국 어디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년형을 신채호 선생님이 받으셨는데 감옥에 있으실 때는 주로 노역을 하고 뭐 10분 정도 쉴 때 역사책을 너무 읽고 싶어서 했다. 뭐 이런 부탁을 지인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7, 8년 되던 해, 그러니까 50대 한 중반쯤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 신채호 선생님이 이 지금 한국 역사계에 안 알려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조선상고사란 책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을 적어놓은 책이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적인 입장으로 교차 검증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10년 일제치하가 된 이후에 상해에 김구 임시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김구 임시정부에 관료로서 이승만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이죠. 그 이승만을 굉장히 신채호 선생님이 미워하셨어요. 이완용이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면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 미군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거기 상해 임시정부를 뒤로 하고 나오십니다. 자, 그래서 다른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잡히게 되시는데요. 자,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기되고 있는 백제의 대륙 지배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 자주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당태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눈에 가시 같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강단 사학계, 그러니까 역사들은 다 친일파들,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에서 주관 아래서 다 만들어진 내용들이거든요. 역사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학교 강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책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의식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